안녕하세요. 환경 분야 강연에 오신 참가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 코리아의 주은서 책임입니다. 오늘 환경 분야 강연을 맡아주신 유현철 사무총장님께서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계신데요.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는 데 목표를 둔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기업 대상의 ESG 전략 수립과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ESG 내재화를 지원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총장님께서는 기후 및 글로벌 ESG 동향과 미래 세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간 환경 분야에서 쌓아오신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주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강연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더하여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풍부한 인사이트를 우리 모두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환영하기 기능을 통해서 큰 환호와 함께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유연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 기후 및 글로벌 ESG 동향과 미래 세대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신 그 청년들이 매우 귀하신 분입니다. 토요일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또 이런 귀한 시간 만들어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 공유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지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할 일도 많은데 또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먼저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ESG에 관한 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 ESG의 E가 환경인데 환경 중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 ESG 경영을 하기 위한 글로벌 추세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기후 대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유엔에서 뭐 어떤 그 활동이 있었냐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유엔은 이제 정부 간 기구인데 유엔 정부 간 기구에 설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그 기관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한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ESG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인데요.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ESG 개념이 최초로 그 제시가 됐는데 이 ESG라는 개념이 어느 개념에 기초를 했냐면 1987년에 나온 지속 가능 발전 개념에 기초를 한 겁니다. 그리고 ESG 개념이 나오면서 2006년에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그 설정이 됐는데 ESG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은 6대 원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이냐라고 하면 아주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하면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나오는 거고요. 내용은 필요 충족입니다. 필요 충족을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도 같이 그 충족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세대의 필요만 충족하면 단기적인 실행 계획이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은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실행 계획의 균형적인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축이 경제적인 수익성, 사회적인 책임성, 또 환경적인 책임성 세 축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중심적인 것인 사람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또 지구와 또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속 가능 발전은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장기적인 비전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접근, 현재 세대의 경제적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미래 세대의 그런 필요 충족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원 소송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입법화 추세가 된다라는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추구하는 네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대 가치와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목적은 지구촌 이해관계제의 평화 번영 목적입니다. 다음. 이것을 ESG하고 연결을 시키면 반부패는 ESG가 이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때 맨 밑에 Environment 환경이 되겠죠. Social이 인권, 노동, Governance는 이제 반부패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이것이 17개의 2005년, 2015년에 이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ESG 관련은 2004년도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2023개 금융기관이 공동 작성한 Who Cares 윈스란 보고서에서 ESG 용어 최초로 사용됐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또 유넵의 FI 금융 이니셔티브가 같이 2006년 유엔 책임 투자 원칙 발족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그 책임 투자 원칙 6대 원칙을 보면 다 ESG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요. 이 ESG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 제목이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압축된 표현이라서 해석하기가 조금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쓴다면 Who Cares Wins는 Those who care for others are to win 이라고 좀 쉽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win, 승리한다. 이게 배려하는 자 승리한다는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승리한다는 지속 가능 발전의 승리인데 어떻게 해서 성취를 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성취하는데 이 다른 것이 지구면은 지구를 배려하면은 환경이고 사람을 배려하면 그 인권 소셜이 되는 거고 조직을 배려하면 이것이 가버넌스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ESG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것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지구면 환경, 그 사람이면 S, 조직이면 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E를 한번 보면은 환경, 오늘 이제 환경 분야인데 환경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볼 때 이게 좁은 의미에서 환경은 자연 환경을 보통 말을 합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면 이제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좁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환경이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예, 그 안보나 또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라고 했을 때도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시장 주변의 공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죠? 맹자의 어머님, 맹모 삼천이라는 게 있죠. 이럴 때도 환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어,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괄호 뭐뭐뭐뭇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 하면은 괄호에 넣어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환경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된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한테도 또 유익이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ESG가 2004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역사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ESG 역사 이렇게 짧지 않다면 왜 2020년 전후에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일어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네, 정부 간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 간그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이 2020년 전후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EU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탄소 중립 목표 설정했고 기업 측면, 민간 측면에서는 기업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2019년에 개최를 하면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ESG의 ESG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E가 환경에 대해서 보는데 이 환경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전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후 변화 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 과학자들이 인류 2대 최대 위협 과제가 있다 하면서 핵 안보, 핵 과학자는 핵 안보가 되겠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인류 2대 최대 위협 과제인데 이것이 똑같이 위기다, 중대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를 했어요. 핵무기는 여러분들에게서 위기의 심각성 아시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위험. 근데 기후 변화는 참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위협이라서 이것이 위협이다라고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핵과학자도 이것을 2대 위협까지로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 핵과학자들의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안목이라는 용어가 눈 안자에 눈목자예요. 똑같은 눈인데 눈 안자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눈 안자고 눈목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하면은 see의 영어로 see고 명사는 sight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 insightful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목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는 insightful 하는 것인데 이 핵과학자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 3월에 세계 기상 기후가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하면서 2024년도는 175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해다. 2023년도가 그랬는데 그걸 갱신했어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 첫 해다.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치. 그래서 핵과학자들이 종말 시계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인 자정 89초전이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취임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지속되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금 외면하고 있죠. 커다란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슨 패밀리 가족의 이제 만화가 되는데요. 이 심슨이 이건 2023년도에 나온 건데요. 올해가 내 생애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야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 컷이 그 아빠가
그래, 올해가 네 생애에 가장 더운 여름인데 올해는 너의 앞으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이제 만화가 나왔어요. 2020 2023년도에 나와서 2024년도에 이제 2023년도 거를 풍자한 건데 저는 이것이 그 다음에는 틀리기를 바랬어요. 근데 2024년도가 2023년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됐어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슨이 이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불평이 더 크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웨덴의 10대 소녀 환경 그레타 툰베리가 이미 2018년에 국회의사당 2된 시위를 하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른들이 무관심하다고 우리가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1인 시위하고 기후변화 총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기후를 위한 청년 파업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100여 개국 학생이 휴업을 하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한국도 청년 파업을 뭐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청소년이 국내 최초 기후변화 관련 헌법 소원을 2020년부터 했고 그 판결이 작년 8월에 나와서 위헌 소송 판결이 나왔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기후 위기 관련 위헌 소송이 글로벌하게 있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미래 세대가 이만큼 또 이렇게 중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기후 변화 관련해서 어른들이 정말로 손을 놓고 있는 건가? 근데 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저도 기후 변화 대사도 하고 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이 이렇게 쉽지 않은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과 영향과 대응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기후 대응은 총체적인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에 대한 논쟁이 한 30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가. 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 온실가스인데, 이 원인의 대응이 뭐냐. 이것이 미티게이션, 완화, 감축에 관한 것이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큰데,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댑테이션, 적응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것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국가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또 어느 한순간에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한 걸리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에 관해서 먼저 본다면 그 현상을 간단히 보자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이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 열, 그것이 지구에 왔다가 복사되는데 지구의 그 대기권에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때문에 태양에서 온 열 에너지가 복사하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반사돼서 지구로 오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따뜻하게 되는 글로벌 워밍이 되는 그건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자체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다른 화성이나 그런 데 온실가스 없어서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자체는 죄가 없어요. 고마운 가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온실가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웠다는 거죠. 그 더운 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하고는 좀 더 다른 개념이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받은 영향의 총체적인 개념이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나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 한파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데 겨울에 왜 더 추워지는 거냐. 기후변화는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된 거예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영향의 총체적인 개념인데 겨울에 그러면 왜 더 추워질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북극에 춥잖아요, 여름에. 북극에 찬 공기를 에워싸는 게 이제 제트 기류가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찬 공기를 에워싸는 제트 기류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북반구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추울 수가 있다라.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에 더 한파가 일어날 수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도 많이 나지만 또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총체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분석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 IPCC라는 그 과학적인 독립적 기구인데 우리나라의 이해성 박사가 2023년까지 의장을 했었죠. 여기는 이제 중립적인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석유 회사에서 자금 받아서 낸 보고서하고는 다른 거죠. 아주 객관적인 건데 1차 보고서가 90년에 나왔는데 기후변화가 발생을 한다. 라고 조심스럽게 나왔어.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 2차 보고서 90년에는 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교토정서 97년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3차 보고서 66%, 4차 보고서 2007년 90%, 2014년 파리 협정 채택할 때 5차 보고서에는 그 인간 행위로 발생 가능성이 97%, 2023년도에 나온 것은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다라고 해서 이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인간의 행위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다. 트럼프가 주장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는 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지속 가능 발전에도 기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2018년에 송도에서 개최된 이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원인은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는 이제 에너지 문제다라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인류가 태초의 창세 이래 지금까지 써온 에너지원이 다 화석 연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 석탄, 석유가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탄소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요?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된다. 수소 사회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지구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석탄, 석유에서 탄소를 덜 쓰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는 수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초록색이 그 나무의 사용량이고 검은색이 석탄의 사용량인데 1번 시점 나무의 사용량이 급감하고 석탄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1번 시점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선진국이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2번 시점은 석탄의 사용량이 그 줄어들면서 석유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우리
이머징 컨트리스, 개발도상국의 신흥 경제 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1번부터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다음에 신흥개발국은 2번부터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선진국에 있다.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다 같이 해야 되지만 1차적인 것은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국제사회 대응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개도국에 지원하는데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석 이 연료를 에너지 원칙 분류는 화석 연료, 원자력, 신재생 연료인데 이 화석, 석탄, 석유, 또 천연가스, 화석 연료인데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뭐 재생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에서 수요 충분 에너지 절약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겨울철에 너무 아파트 같은데 너무 세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은 것을 우리가 생산하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 녹색 성장의 출발점은 화석 연료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이 원자력은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는 브리징 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핵 융합 기술이 나와서 이것이 미래 기술이 되는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첫 단계는 화석 연료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같이 양면 전략에 동시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회 기변화 대응. 1990년에 UNFCCC 협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협약이 채택이 됐고, 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죠. 이 파리 협정은 2007년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더 보자면 2015년은 그 기후환경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기후변화 관련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고 또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어서 기후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구체제랑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 이 기후변화를 보면, 구체제는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그 구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과거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신체제, 파리 협정으로 대변하는 신체제는 과거의 책임을 역사 책임 선진국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책임이 있는 개도국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핵심은 inclusive and sustainable입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여기서 조금 더 보면 기후체제, 기후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92년대 최근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본 협약 플러스 이행 규정인데 그 이행 규정이 교토 정서면 구체제, 그 이행 규정이 파리 협정이면 신기후체제인데 이 신기후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어, 파리 협정은 교토 정서의 시간적 확대 체제, 시간적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도 모두 포함됐고 공간적 확대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모든 국가를 포함하기 공간적인 확대 체제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2050년에 장기 전략을 제출하세요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2020년에 각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게 된 거죠. 이걸 조금 더 보면 다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수립 배경은 뭐냐면 파리 협정은 2조의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뭐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게 하고 더 나아가서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전 지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에 대해서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두 가지를 그 목표 제출을 요청했는데 하나는 2030년까지의 목표고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였어요. 2030년의 목표는 각국이 설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2050년 장기 목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2030년까지 삶의 목표를 제출하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2050년까지의 삶의 목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쉽겠어요? 2050년 나는 몇 살이지?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엔에 2050년 장기 목표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것이 IPCC가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답을 준 겁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 네트 제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2020년 전후에 대해서 그 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제출하게 된 거죠.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돌발 사태가 발생. 트럼프 1기 때 2017년에 파리 협정 탈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도 이제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기업 민간 파트너입니다. 기업들, 어떤 주정부들이 We are still in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We are still in. 우리는 계속 남아있겠다. 어디에 남아있겠다? 파리 협정에. 이것이 그럼 왜 We are still in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을까요? 트럼프 행정 파리 협정 탈퇴.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2000년도에 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할 때만 해도 미 산업계가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GM이 미국의 자동차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최첨단을 가진 손을 놓았어요. 근데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났을 때 미 자동차의 경쟁력이 상실해서 미국의 빅4 자동차 업계가 다 몰락하게 했어요. 그러한 미국의 기업들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2017년에 파리 협정 탈퇴했을 때 미 산업계가 우린 탈퇴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린 제품 아니면 이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계가 거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We are still in. 네, 그 다음 생략된 게 페리스 어그리먼트 되겠죠. 그래서 이 민간의 기업들이 무엇을 했냐면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경영, 장기적인 주주 가치 추구, 또 배제가 아닌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을 하는 것인데 기업의 목적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수익이 단기적인 수익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 들어서 수익 개념이 시간적인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 대상이 주주뿐만이 아니라 고객 등 그다음에 그 직장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책임 대상도 확대가 됐어요. 성과 측정도 순이익의 단기적인 재무적인 거에서 비재무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ESG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각종 규제가 됐고 이러한 ESG 개념이 맨 처음에는 비재무적인 개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재무적인 성과로 통합이 되면서 2.0 ESG 시대가 되고 이것이 지속적 포용적인 성장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보니까 10년간의 석탄 회사 가치가 74%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게 뭐냐? 기후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미래 소비자들이 이제 자기네는 그린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그린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 선언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친환경 선언을 할 때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해요. 그게 무슨 친환경 선언이냐.
그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기업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이 혼란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민간 부분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답을 한 것이 EU예요. EU가 그 EU 텍소노미를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기준서를 제시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철강도 종류가 많지만 단순화시키면 철강 1톤 생산하는데 1.3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하면 이것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0.5톤 이상 배출하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서를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건 아닌데 이것이 꼭 기업들의 근거 억조가 된 것이. 그래서 브라셀스 이펙트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EU가 제정한 규범은 곧 글로벌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EU가 그런 우리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라셀스 이펙트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에 그린 대세론이 있고 여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흐름은 정부도 파리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논란이 마무리가 됐고 민간 파트도 이제 이해관계 자본주의 해가지고 논란이 이제 어, 되면서 이제 그린 대세론, 그린 서바이벌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핵심은 탄소의 관리고 이거의 핵심은 탄소 가격의 내자. 이제 탄소 가격이 제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게임이 변화됐어요. 게임의 룰이 변화됐어요. 지금까지의 경기가 100m 육상 경기라고 한다면 수익만 추구하는 100m 육상 경기를 한다면 지금은 경기가 바뀌어 있어. 110m의 허들 경기라는 길이도 너무 길어졌고 또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또 따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이 Climate is Everything 타임즈의 이제 표지에 나온 것이 같이 기후가 중요시 됐다. 여기에 파리 협정 탈퇴를 하면서 2025년 2월에 다시 당선되면서 다시 탈퇴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자주에서 양자주로 회귀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후 정책을 보면 기후 과학을 부정하고 에너지 전환 반대를 하고 기후 적응도 미비되기 때문에 심각성이면서 지금 텍사스에 홍수 난 거 미 국민만 피해되고 파리 협정 탈퇴해서 개도국 지원 중단 이러한 것들이 다 지속 가능 발전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 근시안적인 접근인데 중요한 건 그 비용을 미래 세대로 그 비용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 민간 파트들은 그래도 계속 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기후, 반ES 정책의 영향은 물론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와 공존인데 변화는 에너지 대전환 또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있고 공존은 생태계와의 전환 또 정의로운 전환이 있는데 기후위기 극복 방향은 새로운 글로벌 추세가 4D라 그래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다음 인구, 디모크라틱 체인지인데 여기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AI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카보나이제이션은 이제 탈탄소와 지방 분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AI 시대, 탄소 감축 시대의 전력은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기묘하다. 여기에서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ABC 테크, AI, 바이오, 카본 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향후 논의의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응적인 역할, 가치 창출적 역할이 있습니다. 대응적인 각종 공시 규제에 대한 대응이고 가치 창출적인 역할은 이제 적정 입장에서 기술 혁신 통해서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이행이 되는 건데 기업들은 driving force for solution, 이 해결사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추진 동력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 전략이 무엇인가를 보면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어?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AI 시대로 가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탈탄소라는 디카보나이제이션. 이것이 주어진 미래 사회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 양면 전략이 뭐냐면 기존 전략의 보강 개선. 아까 우리가 녹색 성장 기후대응할 때 화석 연료의 에너지 절약서부터 출발하고 수요 측면에 공급 측면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기존 전략의 보강 개선이고 미래 전략의 신성장 동력 추진이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신재생,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하는 이것이 두 개가 균형적으로 동시에 가야 된다. 이게 밑에 사진들이 여러분들 알만한 손흥민, 또 야구의 이정우, 농구는 유재학 감독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타 플레이들의 공통점은 양손 또는 양발잡이라는 거예요. 손흥민도 원래 왼발잡이였는데 아버님이 오른발도 같이 해가지고 왼발로 슛 쏠까 골키퍼가 기대할 때 오른발로 슛 쏴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양발 양손잡이가 스타 플레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양면 전략. 국가 기업도 지속 성장 전략이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는 현 세대가 현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현 세대는 기후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 세대는 기후 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세대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분발을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 미래 세대 우리 학생들이 그 전부터 많은 울림을 줬어요. 1970년대에 강원도 탄광 지역 어린이가 사생제 가지고 대상받은 게 뭐냐면 하천을 검정색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탄광 지역의 하천이 오염이 된 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요즘에 도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현상은 하늘색으로 안 치고 회색을 칠해요. 하늘이 회색이다.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도 그렇고 기후 청년 집단성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안도 전남의 영광 초등학생이 빨대 없애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귀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대중교통, 그죠? 일주일에 최소 1회가 아마 3번 이상 채식, 소비 줄이고, 자원 사용 줄이고,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 디지털 다이어트, 이메일 정리 등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메일 한 건당 4g이 이르서 1기가바트 비울 경우는 14.9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비디오 스트리밍도 굉장히 많은 30억 톤의 연간 CO2 발생하고, 청바지 하나 생산하는데 7천 리터의 물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축산업, 소고기, 가축 배출의 메탄가스, 온실력 효과가 이산화탄소 85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런 미래 세대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 전 거. 현 세대가 잘하고 있느냐, 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현 세대를 향해서 미래 세대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미래 세대 자체가 능력 배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총체적인 능력은 자신의 실력 플러스 타인과의 관계인데 점차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이 자신의 실력은 객관적인 실력인 지력과 체력, 주관적인 의지인 심력인데 이 지력은 언어 능력과 파이자형 지식, 뭐냐면 제너럴리스트도 되고 스페셜리스트 두 분야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활동 부분은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근데 기후 관련해서 다양한 국내외 청년 활동이 있다. 거기에 우리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데 우리 SDS 그 뉴스 코리아도 뭐 그 중에 하나게 되는데 우리 외교부의 글로벌 그린 서포터스, 국회 기후 포럼의 기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후 변화 센터의 대학생 프로그램, 또 국제 기후 청년 포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 연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
맺으면서 우리 하는 거가 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해서 반 ESG 정책, 반 또 기후 정책, 또 뭐 그린와시 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도 많이 있지만 전망은 ESG 관련해서 법제화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ESG 경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당위적인 측면과 파리 협정을 대한 신기후 체제 지속 가능성, 각국의 또 2050 탄소 중립 제 측면되고 작년도에 ESG 공시 흐름이 3대 표시 EU와 또 ISSB 또 미국 같은 것이 완성이 됐지만 아직 이것이 완결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ESG 경영의 견인의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전망에서 이것은 간다라고 합니다. 속도가 조금 어, 어, 줄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가기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I 탄소 중립 시대에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해요. 자원 소비가 획기적 감소. 그러나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청년들은 디지털 포용력을 갖춘 능력자가 필요하고 이미 향후 미래가 저탄소 사회를 전한 AI 기술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탄소 관리, 전력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 세대의 영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키 메시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지금 당장 미룰 수가 없어요. 함께해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국가, 정부 혼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해요의 추진 동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미래 세대는 같이 소비를 하면서 혁신자가 되고 이게 내 자신부터 지속 가능토록 서스테이블 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부록으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은 날에 이제 방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보면 뭐 어디 시험에 있어서 불합격도 하고 또 실연도 했어요. 제 앞에서 막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의 그런 방황한 거에 나의 고백이 I am nothing. 이게 무한한 시간대에 현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무한한 공간 내에서 I am nothing.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쓰라린 경험, painful experience의 극복 이야기, successful 스토리가 아닐까. 비록 내가 지금 실패를 해도 여기에서 이게 실패는 나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 successful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 하는 과정이 그것이 삶이 되지,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painful experience를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successful 스토리로 연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장 내 인터뷰할 때도 물어보는 것이 좋은 인터뷰는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성공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실패가 있어요. 젊은 날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터뷰에 또그 대응할 때도 중요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painful experience를 successful 스토리로 변화시키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최민정 선수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2020년 동계올림픽 때 최민정 선수 우승 후보였어요. 500m. 그런데 가다가 미끄러져서 중도 탈락을 합니다. 얼음 치면서 한탄을 해요. 그 이후에 역정을 이어내는 승리자 최민정의 이야기, 도전의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때 많은 용어가 나왔죠. 500m에서는 메달도 못 땄어. 강력한 금메달 후보자인데. 1000m에서는 0.05차 차로 은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은메달 획득에 감격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금메달을 못 따서 엉엉 울어. 조선일보 일면 기사점에 그대여 울지 마라. 잘했다라는 거예요. 2월 11일에 은메달을 했는데 그 다음 5일 후에 2월 16일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탈락, 은메달, 금메달. 이것이
painful experience를 successful 스토리로 이겨내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최민정도 스타 플레이어지만 쓰라린 경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strategy, 솔루션을 자꾸 하지만 이런 그 위기, 챌린지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변화를 시키고 거기에 나는 자그마한 기여하기. 우리가 또 좋은 말은 항상 이길 수는 없으나 최민지 항상 우승할 수는 없으나 거기서 항상 배울 수는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패자 부활전이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하면서 지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ESG, 환경, 기후 플러스 부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청년들 살아갈까를 덤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ESG 정신부터 그 ESG의 동향, 그리고 신기후 체제까지 알찬 내용 많이 알아주신 유현철 사무총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청년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까지 저부터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패들렛으로 질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공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TSN 뉴스코리아 김현수 팀장님의 질문인데요. 기업 네. 내부에서 ESG가 비용이나 규제 대응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단순히 의무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의 일부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설계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래요. 예, 지금 ESG가 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다라고 규제 대응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경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안 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을 보면 요즘 글로벌 추세를 보면 뭐냐면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바이어들이 요청을 합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ESG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ESG를 안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ESG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에요. 지금 뭐 ESG 중장기적인 것만 하라고 하면 기업이 당장 그것이 수익이 어렵죠. 수익도 단기적인 수익과 중장기적인 수익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면 이것이 기업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 전략에 동시 수행을 해야 된다. 기존 전략을 또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가치 창출을 만드는 거.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이 상향식과 하향식의 균형적인 접근. 이제 ESG 경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CEO들, 이 임원급질의 리더들의 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리더들의 혁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 문화의 그러한 또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또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미래 세들이 지금 당장 함께 해요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함께 해요의 상향식과 바텀업, 하향식의 또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연사님께서 강의 중에 단기적,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기존 음, 전략을 보강하고 전략, 그리고 신성장 전략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익한 강의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청년들에게도 많은 인사이트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